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맛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벽두부터 화두로 떠오른 중대 선거구제 얘기인데요.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새해 이제 언론사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첫 화두로 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제 공감하면서 현재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중대 선거구제 얘기인데, 일단 그 정치권에서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건 이제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아주 굉장히 그 좀 신중하고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권 위원님. 어쨌든 이제 정치개혁,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기득권이 또다시 선거를 통해 똑같이 뽑히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할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4인 이상 선거구로 한다고 하면 네. 수도권과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중에 3분의 1 이상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진다. 거기는 아마 국민의힘이 채우거나 또 다른 당이 채울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강원도 쪽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뭐 그 여론조사면 득표율이 한 30% 정도 그렇죠.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개혁 자체가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 논의가 구호로서는 되게 명분이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야기했고, 민주당도 작년 2월에 의총에서까지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표방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불리한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다른 자리를 줄게라든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 망하겠다, 이런 식의 설득을 하는 게 지금 이 게임의 핵심이지, 어떤 제도가 더 옳냐 그르냐 보다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할 사람이 있냐 없냐가 어쩌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네.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의도는 항상 좋죠. 이런 기존의 어떤 선거 제도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도라든가, 어떤 기존의 이전 기득권을 이제 좀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항상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의도가 올바르게 바로될 수 있는 룰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안에서도 내부 룰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중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그 정치 양극화와 또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입니다. 현행 그 소선거구제로는 답이 없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1988년부터 한 35년 정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정치 현실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네. 그때 5공화국 때 잠깐 그 중대 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른 경우가 좀 많았고요. 35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평소에 그 우리 현행되고 있는 그 소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가장 크게 잡히는 것은 승자 독시 체계로 간다는 겁니다. 51%를 받고 49%를 받더라도 결국 이제 51%의 미니만 반영이 되는 네.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민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이슈지만 하나의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바람을 일으키거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들은 항상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고서는 논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청년 이슈라거나 하면은 청년 이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지만 또 청년이 어디 지역에만 뭉쳐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또 지역구 선거에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반영되기보다는 다른 정책들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표수라도 일정 이상 표수를 받는다면 의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구의
그 지역에서 뽑힌 분일지라도 단순히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얄더라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또 거꾸로 만약에 중선거구제가 된다면 물론 룰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준양당 체제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과의 차이가 심한데 만약에 중선거구제가 된다면 거대 양당 측에서는 사실 의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2위를 해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발빠르게 대처하기보다는 뭐 내부에서 공천 다툼이 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룰이 중요하다. 네. 저는 어떤 선거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소선구제는 나쁘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한국의 정치를 보면 앞서도 언급하시던데 양당의 대표 지도자들의 비호감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어떤 갤럽 조사에서는 대선 전주만 해도 무당층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5%에서 30%가 나는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냉소가 되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뭐 시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다 듣지 않습니까? 1번도 싫고 2번도 싫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 총선이 지나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거의 35년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게 또 너무 뻔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이 33%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를.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전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역시나 33%를 얻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정당이 66%의 의석을 가져간 게 아니라 94%의 의석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를 보고 앉아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가 지금 한국에는 좋은 선거제도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반갑다는 거고 꼭 중대선거구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위성정당 때문에 민주당도 함께 했던 위성정당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지만 연립형으로 했던 이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한다고 하면 역시나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254개의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네. 그걸 17개 광역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6명씩 국회의원들을 묶어가지고 선거를 하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투표를 용지를 받아들며 제가 일단 A당을 좋아하면 A당을 찍고 그 A당에서 후보가 한 6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뭐 세 번째 사람을 찍었다. 그러면 일단은 의석이 6개에서 A당을 찍은 비율이 먼저 A당에 배분되고 그 다음에 A당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될 건가가 역시 A당에서 득표가 높았던 후보 중심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주할 투표용지보다 그 투표용지를 받아들면 저는 유권자로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근데 물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거는 그게 실행될 수 있을까? 기득권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할 텐데 그렇죠.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투표권이 이제 생기고 난 이래 늘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투표 제도가 바뀌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할 경우에 이게 적응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그 어색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대 선거구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 평소에 이제 그 정치에 이제 관여도가 높았던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정치 뭐 냉소주의, 무관심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를 들어도 선뜻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도입이 되면 승자 독식 그리고 거대 양당제가 이제 완화가 되고 지역주의 양극화도 역시 좀 이제 줄어들고 정치 신인의 장벽이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존에 지명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 미국이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일본이 다시 소선거구제로 이제 복귀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가 분명한 제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그 적당하다고 두 분은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안 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제일 좋았습니다. 6명, 국회의원 6명 지역구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상적인 상태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벽보에 누가 붙어도 별로 관심이 안 갈 만큼. 왜냐하면 대략 지역에 따라 어느 당이 될지가 대략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네.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제가 원하는 후보는 아예 거기에 올라오기가 어렵고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저는 뭘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개의 원래 국회의원 지역구를 6개를 묶으면 한 후보가 6개 지역을 다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거 비용의 문제,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름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도심권이 아니라 만약에 지역에 그 어떤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 그 권역이 너무 넓어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려 문턱을 만들어서 기존의 질서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보완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룰에 따라서 신인 장벽이 높을 수도 있고 네. 낮아질 수도 있고 몇 명 정도가 그 적당하다고 그래서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당선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네. 몇 명이냐라는 알겠습니다. 건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 윤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에서 그 2명, 3명, 4명을 얘기했는데 2명은 의미가 없다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죠. 그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몇 명 이상이 적절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인데 2명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결국 지금 거대 양당 체제에서 2명으로 간다면 또다시 기득권의 독식으로 갈 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여기는 이제 단순히 몇 명이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책일 때 몇 명이면 좋겠다. 이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뚜껑을 열어보자는 상황이고 그 안에 경우의 수가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그런 세상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저도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2인 이상 이렇게 해버려서 만약에 전체 지역구를 2인으로만 묶으면 네. 지금 기초의회가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지방의회 중에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자가 정말 많았어요. 어차피 해도 될 만한 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수준까지 가는 거여서 저는 뭐 한 4, 5인 이상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 비례대표제 얘기가 이제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가 또 그 경우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폐지하고 그전처럼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돌아가자.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권역별 비례를 100석 이상 확보하면 중선거구제로 타협할 수 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지난 그 총선에서 그 준연동형 비례제였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보려고 이제 유튜브를 한 100번을 봤는데 네. 그래도 정확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수학이더라고요. 수학이고 조금 이게 공식이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비례대표제 개혁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은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어쨌건 이게 그 연동형 비례제가 좀 복잡하긴 해도 그것이 도입됐던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정의당이 지난번에 10% 정도 정당 지지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10% 정도의 의석을 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10%면 30석 정도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5석을 얻었습니다. 위성정당 문제가 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근데 어쨌건 아까 그 상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치 행위는 개인 정치인이 하기도 하지만 정당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 지지받은 정도만큼 정당이 의석을 확보해야 자신에게 준 어떤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연립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한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소선거구제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하더라도 아마 지역구에서 뭐 국민의힘과 비등비등하게 아마 얻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연립형으로 하면 비례대표 47석 중에 한 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어느 한 정당이 180석을 갖는다고 해서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민주당이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정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된다고도 생각되고요. 아마 제3당이 이번 국회에도 있었다고 하면 저는 완전 다른 정치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은 되려 지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주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비례대표 제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단순히 정당 투표로 인해서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치 않은 사람이 의석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과는 달리 비례대표를 진행을 할 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들만 군만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자신이 비례표를 주는 정당과 그리고 본인이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도 같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 배석받은 의석을 이 투표에서 높은 순서 받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물론 이렇게 되면 단점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셔야 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있죠. 네. 그 뭐 수십 명의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전부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정치가 더 건전해지고 국민 근처에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면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아까 그 권지웅 의원께서 기득권들이 쉽게 내려놓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현역 의원들에게 어떻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먼저 문성호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중대선거구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룰에 따라서 기득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현직 의원분들이신데 보통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결국에 지금 자신이 어떤 4년 임기를 더 누릴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혁신이 되지 않고 계속 고이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화끈하게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선점한 의제이기도 하잖아요. 또 오늘 그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장경태 위원장이 목소리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 신인 장벽 완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요. 이렇게 네. 네 명이 국회의원이에요. 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고. 근데 어. 이 중에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떨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먼저 말해주면 좋은데 그게 한두 명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지금 한 300석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야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양이 목에 진짜 방울 달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일단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좀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어떻게 떠올리게 할 거냐가 하나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거 저는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리더들이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미국의 링컨이 그 노예제를 폐지할 때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심지어 지금으로 치면 메간 매직까지 했어요. 당신이 이 법안에 투표를 해준다면 당신의 뒤까지 다 봐주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냥 자기가 내려놓기를 기다린다. 그런 선의에 기댄다. 저는 그런 개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2월부터 정치개혁 이야기를 해왔고 2월에 의총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민주당 의총에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 그래서 통과시킨 다음에 박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여 분간 이제 그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랄 그런 그렇죠.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4월 10일까지 이 중대 선거구제로 이제 만약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 체제를 이제 완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전부 모두 300명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게 과연 정말 뭐 기득권 포함을 해서 이게 과연 이제 성사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 이제 화두는 이겁니다. 중대 선거구제 외에 우리의 그 선거 현행 그 소선거구제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거만큼은 꼭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이제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를 스스로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득권이 가장 큰 화두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처음에 대한민국 재헌의회가 저는 200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300까지 는 거예요. 네. 그러면 253개의 소선구제의 그것은 기회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47석을 배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뭐 한 30석 더 늘려서 전체 77석을 비례로 배분하고 나머지 253석을 중대선거구제로 쪼개든 소선구제로 하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그럼 국회의원들이 또 세금 많이 가져가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또 반대할 보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쓰고 있는 국회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좌진 수도 좀 낮추겠다. 그 대신 다당제 개혁을 할 수 있게 다당제적 토대를 만드는 그런 식의 숫자 늘리는 것을 하자. 비례성을 높이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이 룰을 정하는 사람이 그 욕을 먹더라도 해볼 생각을 하시면 저는 논의가 처음엔 어려워도 아예 불가능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월급을 좀 깎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좀 더 대변되지 못하거나 어떤 좀 소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동시에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인건비 아니면 뭐 사용하고 있는 세비라거나 예산 같은 것을 그대로 둔 상태로 숫자만 늘려서 원래 기존에 1인당 사용하던 예산 같은 걸 좀 줄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부터 이제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룰을 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 결국에 기존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식으로 또 룰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선거구제에서도 어쨌든 이제는 당선은 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바라기보다는 내 정당 안에서 공천을 받는 데 또 매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공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천 룰에 대해서는 또 1시간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 선거구제 논의로 그 뜨거운 토론 그리고 이제 깊이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마수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중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